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사는 동안 저희 집안은 시댁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 돌아오는 건 더 많은 요구였고 호의가 계속되니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그 집안들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아 버리려고 합니다. 양가 집안의 균열이 시작이 되었던 건 아주버님이 몇 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또다시 재혼을 하겠다면서 다른 여자를 시댁에 데리고 왔었는데요. 그때 너무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고 옆에서 같이 거드는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죠. 저희 부모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다세대 주택 건물이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무상으로 들어가서 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힘들 것 같다고 설명을 하자마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되레 저를 안 좋게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진 저는 그런 자리가 불편해서 먼저 일어나 보겠다며 회피하려 했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더니 자기 가족이 얘기하는데 먼저 일어났다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길래 그런 남편의 행동에 많이 당황했었어요. 제가 자리에 다시 앉게 되자 아주버님은 옆에 앉아있던 여자의 손을 잡아 보이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재수씨,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뒤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재수씨 어머님한테 좋게 얘기해서 집 하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옆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저희 엄마한테 집을 내어주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월세 받아가면서 생활하시는데 무상으로 집을 제공해 달라는 건 무리가 있는 거죠.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머님도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된 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주버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제가 알기론 통장의 돈도 거의 바닥이라던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혼하고 형님이랑 재산 분할했을 때 그 돈을 모아둔 것도 아니고 집을 구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이혼에 대한 충격에 벗어나고 싶다는 핑계로 술집에서 즐기면서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렸잖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구할 생각을 해야죠. 무작정 저희 엄마한테 집을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억지라는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이런 대화 해봤자 결국 얼굴을 붉히게 되니 회피하려 했던 건데 당신은 왜 내 팔을 붙잡고 화를 내는 거야? 방금 나한테 아주버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가족들 앞에서 소리치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아주버님이 외도를 저질러서 이혼을 했던 건데 그게 왜 내 탓이야? 당신까지 이러면 나는 아주버님의 부탁을 더욱더 들어주고 싶지 않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내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누가 먼저 일어나래? 당장 다시 앉지 못해? 내 아들이 그때 왜 외도를 했었겠어? 전 며느리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너도 다 알고 있잖아. 잠자리 거부는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문제였다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밖으로 도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왜 내 아들 탓만 하는 거니?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뻔히 알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보자 하니까 아주 우리 집안이 우습지? 전영님이 왜 아주버님을 거부했는데요? 외도뿐만이었어요?
저 손버릇이 문제였잖아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안 물건 다 부수고 손 올리는 건 기본이었는데 누가 그런 기분으로 잠자리를 허락하겠어요. 어찌됐든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엄마한테 말씀 안 드려도 될 문제 같네요. 저는 그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처음엔 좋게 풀어나가려 했지만 끝까지 고집 부리는 시댁 집안의 행동들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어요. 저를 뒤따라 들어온 남편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고 막 잠이 든 아이가 다시 깰까봐 남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애 깨겠어. 왜 화를 내고 그래? 아까 그 상황은 누구라도 반대했을 거라고. 아무리 당신 형이라고 해도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딱 잘라 말을 할 수가 있어? 옆에 있던 나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집 하나 있다고 엄청 생색내네.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없이 시작하려다 보니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도와달라고 했던 건데 장모님한테 여쭤보겠다는 말도 아니고 바로 딱 잘라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엄마한테까지 얘기해야 되는 건데 우리 엄마가 아주버님한테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려고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줄 알아? 나도 웬만하면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어서 정신 좀 차리라고 했던 말이야. 돈도 없으면서 결혼은 하고 싶나 봐. 그래서 좀 도와주자는 건데 그걸 싫다고 하니까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오늘 나는 당신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했고 당분간 각방 쓰는 게 좋겠어. 우리 집안이 언제까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젠 아주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거지?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그 집도 지금 절반 가격에 지내시잖아. 지금 주위 아파트는 전세금이 2억이나 올랐는데 돈 올려달라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꺼낸 적 있었어? 아주버님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땐 엄마한테 말씀드리든지 할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리고 방금 각방 쓰자고 했는데 우리 관계도 진지하게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네. 남편까지 저에게 화를 낼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시댁에서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집에 들어와서까지 억지를 부리며 소리친 남편의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전부터도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오고 갔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게 풀려고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었고 저희 가정만큼은 깨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생각 없이 뱉는 말투와 행동들에 지속적인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주버님 때문에 싸우게 된 이후로 저희 부부 관계에도 급격하게 안 좋은 감정 상태가 유지되면서 각방 생활은 오랜 시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위태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혼이라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됐을 때 퇴근하고 정신없이 집안일을 끝낸 뒤 아이 밥을 챙겨주고 있는데 시모와 남편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오면서 활짝 웃어 보이더니 저에게 과일이 담긴 봉지를 내밀며 왜 왔는지 이유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재수 씨,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요? 요즘 연락이 하도 뜸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와봤어요. 이 집은 셋이 살기에는 너무 좁지 않나? 그래서 다른 집으로 알아볼까 생각 중이야. 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좀 세웠어?
아직 집을 구하지는 못한 것 같던데 곧 결혼식 올려야 하잖아. 그래서 나도 그게 제일 걱정이다. 일단 일자리는 구한 상태라 돈을 벌고는 있지만 너희 새 형수랑 함께 살 집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지. 나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 제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가 않네. 아, 그럼 이 집 형이 들어와서 살래? 어차피 우리는 아이 때문에 좀 더 넓은 집을 알아볼까 생각 중이었거든. 형이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 아니 그럼 너는 어떻게 하려고? 이 집을 처분해야 더 넓은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준다면야 나야 당연히 고맙게 받겠지만 너도 돈이 없잖아. 아, 걱정하지 마. 방법이 없었으면 형한테 이 집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지. 우리는 장모님 건물에 들어가서 살면 돼. 내가 어제 잠깐 안부차 전화 드렸는데 공실 하나가 비어져 있다고 하더라. 다행히 이 집보다는 조금 커서 이사 가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장모님이 꼭대기층에서 살고 바로 밑에 층이 공실이라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여러 가지로 이득되는 것들이 많거든. 아이도 봐주실 수 있으니까 신경도 좀 덜 쓸 테고 이 사람도 바로 이 집에 장모님이 살고 계시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좋지 않겠어? 형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어머,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내 큰아들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여기서 살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이 집 명의가 너로 되어 있지? 지금 제 앞에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당신은 나랑 상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집이 내 건데 상의할 필요가 뭐가 있는데. 우리 형이 그냥 쓰게 하고 장모님이 비어있다는 공실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잖아. 그 집에 들어갈 돈은 있고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건데? 이 집을 아주버님 주고 우리는 엄마 건물에 무상으로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잖아. 아주버님이 우리 건물에 그냥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랑 다를 게 뭐야? 나는 들어줄 수 없고 이 집에서 사는 거 충분하기 때문에 이사 갈 생각도 없어. 너 참말 이쁘게 한다. 가족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달라진 게 전혀 없구나. 끝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니? 내 동생이 내린 결정인데 왜 재수 씨가 그걸 막는 건데요? 좋은 방법을 얘기해 줬는데 이사 가는 게 힘들어도 서로 좋게 웃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입 아프게 했던 말 또 하고 싶지 않아요. 어찌됐든 저는 이 사람이 한 말을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당신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 집 당신 돈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거든? 명의만 당신 집으로 되어 있는 거지. 절반 이상이 대출 아냐? 이 집 내 돈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 나한테도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였어. 나랑 이혼한다 해도 재산 분할로 내가 넣은 돈은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몰라? 당신은 더 이상 나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나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더는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갈라서는 게 좋겠어. 부부가 뭔데? 사소한 거라도 의논해야 되는 사이라고. 모든 걸 함께 해야 되는데 당신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동은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게 만드는 거야. 아주버님은 우리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그냥 네가 좀 한 발 물러나면 되는 거 아니니? 가족 모두가
방법을 생각하고 서로 고민하고 있는데 너는 무조건 반대밖에 할 수 없는 거니? 둘이 이혼해서 좋을 게 뭐가 있는데? 내 입으로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그래, 내 큰아들이 좀 부족한 거 나도 알고 있다. 능력도 없고 괜찮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만 먹었지. 아직까지도 철이 덜 들어서 전 며느리랑 이혼하고 난 뒤에 그나마 있는 돈 다 써버렸는데 나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때 내 속은 어땠을 것 같니? 그래도 지켜봐왔던 건 내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분명 정신 차릴 때가 올 테고 묵묵히 기다려주면 좋은 여자 만나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될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이번 기회가 큰아들한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인데 네가 계속 내 큰아들의 앞길을 막아서려 하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니? 잘 살아보겠다고 여자까지 데려온 마당에 그 자리에서 집을 줄 수 없다고 온갖 창피를 다 준 것도 모자라. 내 작은 아들이 머리 싸매서 방법을 생각해놨는데 그것도 반대를 하면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니? 너처럼 부정만 가득한 며느리를 받아준 게 지금은 나도 너무 후회가 되지만 그래도 참고 있는 건 우리 집안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넘어가 주는 거다. 내 작은 아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 존중해주고 묵묵히 따라가야 집안의 평화가 이어지는 거지. 너처럼 집안의 가장을 무시하는 행동은 결국 서로 등 돌리게 된다는 거 모르니?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한테 미리 연락은 주시고 오셨나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무시하셨는데 제가 좋게 받아들여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부터가 문제인 거 아닌가요? 시댁 식구들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고 서로의 감정만 안 좋아진 상태라 분위기가 심각해지기 시작하자 남편이 시모와 아주버님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고 계속 같은 공간에 있어봤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아 저는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결혼 7년 만에 남편과의 이혼을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몇 시간 뒤에 친정으로 찾아와 저와 따로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가길 원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말 반복일까봐 대화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안 좋은 분위기를 지켜보고 계셨던 엄마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내 딸의 입장도 알아줘야 하지 않겠나. 아래층에 비어있는 그 집이 자네 집안의 소유가 아닌데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내 딸과 의논해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갈 생각을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집안의 가장이라고 무조건 힘으로만 밀어붙이려다 보니 일이 커지기만 하지 조금도 해결되는 건 없잖아. 그리고 우리 집안은 자네 집안에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네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았었나 봐. 내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무상으로 집을 제공해줄 마음이 없고 내 딸과 같은 생각이니 더는 집을 그냥 달라는 억진스러운 말은 안 했으면 좋겠네. 오늘은 내 딸이 많이 지친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대화하게. 둘의 관계부터 정리가 돼야 다른 일도 해결할 수가 있지. 이렇게까지 안 좋은 감정으로 뭘 할 수 있겠나? 누구 닮았나 했더니 집사람이 장모님을 아주 빼다 박았네요. 앞뒤가 꽉 막혀서
안 된다고만 하시니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엄마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라셨는지 당황해 하셨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았다고 상황을 극한까지 몰고 가려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쉽게 이혼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날 엄마와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에 제 인생을 낭비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이혼을 결정하려는데 며칠 뒤 남편이 따로 대화 좀 하자면서 밖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엄마한테 잠깐 맡긴 뒤 조용한 장소에서 남편과 함께 다시 대화를 나눴을 때는 분위기가 좀 달라 보였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내 입장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형이 다시 재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도와주고 싶었고, 나도 모르게 의욕이 과했던 건 사실이야. 그런데 당신이 내 입장에 대해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아서 너무 서운했었어. 우리 형이 능력도 없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어떡해.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 우리 집안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들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인데 당신 집안은 그래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은 되잖아? 집 하나 무상으로 내어준다고 해서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좋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 형 좀 인간답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렇잖아도 당신이 가고 나서 엄마랑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었어. 당신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솔직히 불편하지만 당신이 만나자고 했을 때 나온 건 우리 주아 때문이야. 나는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당신은 내가 어떤 기분인지도 모르고 아주버님 얘기만 계속 하는데 상처를 받은 나를 먼저 위로해 주는 게 순서 아닐까? 당신이랑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주아가 마음에 걸려서 참고 있는 중이었다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아주버님이 보인 행동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가 않아. 전용님이 내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냈는지 알아? 그만큼 개차반으로 살아왔던 아주버님한테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면 열심히 살아갈 것 같니? 내 생각엔 달라지는 건 전혀 없을걸? 차라리 대출을 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두 발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그나마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을 받아서 절차대로 들어와 살면 좋을 것 같아. 주변 시세보다 그래도 저렴하게 해서 줄 테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 공짜로 얻으면 그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거든. 땀 흘려 일군 게 아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지. 그럼 무상으로 집을 제공해주면 관리가 잘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이는 거야. 아주버님이 그동안 보여준 것들을 보면 내가 봤을 때 집이 남아나지 않을걸? 원래의 시세는 아니더라도 주변 시세보다는 어느 정도 적게 내어줄 테니까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게 좋겠어.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배려야. 그 이상은 안 돼. 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 관계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할래? 당신이 결정해.
남편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자기가 생각한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갔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혼자 내릴 결정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시댁 식구들과 의논 좀 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보낸 문자 한 통에는 제가 얘기한 조건에 대해 받아들인다는 말이었고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돈을 준비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었죠. 엄마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또다시 배려를 해줬고 결혼식이 끝난 뒤 입주금을 주고 들어오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주버님의 재혼식이 시작이 되었고 저와 엄마도 식장에 도착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을 축하해주며 자리를 잡아 앉아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엄마를 밖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그때 보게 된 시모의 얼굴은 상당히 불편해 보였고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길래 신경이 쓰였던 저는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죠. 사돈, 이거 사돈이 주신 축의금 봉투 맞는 거죠? 아니, 그런데 뭔가 계산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대화 좀 하자고 불렀어요. 내 큰아들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을 때 그때도 200만 원 정도 축의금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결혼식에도 금액을 확인해 보니 200만 원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잘못됐나요? 저는 그래도 사돈 집안의 큰 장남이라 신경 쓴다고 그때랑 같은 금액을 넣어줬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가요? 내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때는 초혼이고 지금은 채혼이잖아요. 두 번째 결혼식인데 당연히 축의금도 2배를 내셔야죠. 나이만 드셨지 영 시세를 모르시네. 1층에 ATM 기계 있으니까 가서 200만 원 더 채워 넣어주세요. 집도 무상으로 내어주지 않으셔서 대출까지 받아야 될 마당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돈도 많은 사돈이 쪼잔하게 200만 원이 뭐예요? 이왕 맞춰주는 거 깔끔하게 500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봉투 이리 주세요. 축의금 내고 싶지 않았던 것도 어쩔 수 없이 가족이라서 그래도 신경 써서 200만 원이나 드렸는데 부족하다고요? 어머님은 저희 집안이 돈으로밖에 안 보이시는 거죠? 엄마, 우리 여기 괜히 온 것 같다. 최대한 좋게 풀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었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안다더니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축의금을 500만 원이나 달라고 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 바엔 그이랑 그냥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지금 살고 계신 그 집 원래 시세대로 올려받겠습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이 2억까지 올라간 건 아시죠? 저희 엄마 사택에서 그동안 싸게 지내시다 보니까 시세를 영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세대로 전세금 2억 올릴 테니까 이번 달 안에 맞춰주지 못하신다면 바로 집 빼주세요. 당신도 지금 내가 하는 말 들었지? 나도 정말 많이 참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우리 관계는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우리 엄마가 결혼식이 처음도 아니고 2번째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냥 장난으로 얘기하셨겠지. 오늘 무슨 날인지 알면서 일을 크게 만들 거야? 아, 그래. 그냥 장난이었다. 내가 좀 지나쳤나 보네. 그 200만 원 감사하게 받을 테니까 다시 돌려줘라.
그리고 갑자기 전세금을 2억이나 올리면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앞으로 말 조심할 테니까 흥분 좀 가라앉히고 곧 결혼식 시작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어떻겠니? 장난이요? 어머님은 지금 이걸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축의금 전달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식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엄마를 밖으로 불러 세워놓고 축의금이 적다고 1층에 가서 돈을 더 뽑아오라는 게 장난이었던 거예요? 저희 집안을 그동안 어떻게 보고 계셨으면 이걸 장난이라고 하시는 거죠?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쁜데요. 더 이상 입 아프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어머님 며느리 역할 여기까지만 할게요. 당신이랑 나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시모의 한마디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엄마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시모는 끝까지 돈 봉투는 놓고 가라면서 제 손에 들려있던 200만 원을 가져가려 했었고 남편은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냐며 식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길래 돈봉투로 뺨을 올려붙인 뒤 다시 돈봉투를 챙겨 정말 끝이라는 한마디를 뱉은 뒤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이혼을 결정했고 재산 분할과 이혼 위자료를 받아낸 뒤에 시부모가 살고 있던 저희 엄마 사택에 전세금 2억을 맞춰주지 못해 사정사정을 했지만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그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계속되는 호의에 한도 끝도 없이 바라기만 했던 그 인간들과의 지긋지긋했던 악연을 끝내버렸다는 게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면서도 아이 핑계로 다시 합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던 그 인간들은 지금의 삶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들었지만 법적으로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저희 집안이 베풀 이유는 이젠 전혀 없기 때문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겁니다.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아주버님과 결혼했던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눈 맞아서 도망쳤다는데 그 충격으로 아주버님이 인생을 더욱더 막장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이라도 그 집안에서 발을 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지난 과거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걸어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하루하루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제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오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었지만 그래도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저도 나름 과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제 결혼 생활만큼은 과거의 부모님처럼 똑같은 길을 걷고 싶지 않아 나 하나 참으면 되지 생각하면서 묵묵히 버틴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현재 제가 겪은 상황과 다르지만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이후 저희 가정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고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렸던 저에게 누구랑 살겠냐고 아빠와 엄마가 물어봤을 때 그때의 상처는 너무나 컸었죠. 어떻게 자식한테 누구랑 살 건지 결정하라고 얘기한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아빠는 매일같이 다른 여자를 집에 들여 제가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봐오면서 나는 절대 이혼하지 말아야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자식한테는 아픔 주지 않기 위해 이혼만큼은 안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사람 일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결국에는 저도 부모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네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 이 결정은 잘한 선택이었고 제가 한 결정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희 엄마는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도 꾸준하게 분식집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면서 동네에서 꽤 맛있기로 소문이 날 정도로 입지가 다져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빠는 술독에 빠져 결국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만나 연인 사이가 되고 상견례를 할 때 저를 별로 좋아해주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상견례 하기 전에 한번 인사드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제 가정조사를 하시더니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남들에 비해 돈도 잘 벌고 있었고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이혼 가정에서 자란 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무시하고 좋아해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고 제가 좀 더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분명 시어머니도 저를 좋아해 주실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 이후 어머님은 시댁에서 같이 살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상황들을 그려볼 때 절대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딱 잘라 말했어요. 어머님이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신혼집을 구한 상태이고 아직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갑자기 시부모님과 함께 살길 원한다고 하시면 제 입장에선 정말 난감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어머님 집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잖아요. 분명 좋은 부면만 있을 수는 없어요. 서로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생각을 좀 더 해볼게요. 그러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도 나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차피 너 아기 가지면 내가 돌봐줘야 하잖니? 그리고 자식 낳으면 산후조리 해줘야 하는데 어차피 옆에 있어야 한단다. 여기가 외국도 아니고 몸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그런데 그런 생각 없는 말을 꺼내면 시애미 입장이 뭐가 되니? 그래도 생각해서 얘기한 거구만. 그리고 우리 집이 뭐가 좁아. 방도 3개 있고 화장실 2개에 나름 방음도 잘 된다고. 아기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여건 되니까 걱정 말고 빨리 짐 싸서 당장 올라오도록 해라.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은 아무래도 친정엄마가 분식집 때문에 산후조리를 해줄 것도 아니고 바로 아기를 가질 계획이라면 아이 낳고 시댁에 들어와 도움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시댁에 들어가진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 소식에 시어머니 정말 많은 축하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저에게 정말 많은 부담을 주셨죠. 제가 아이를 몇 명을 낳던 첫째는 무조건 아들이 나오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들 낳고 싶다고 하면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무조건 낳아야 한다면서 어디에서 주워 들으신 건지 아들을 낳기 위해 해야만 하는 방법들을 저에게 일러주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저녁에 찾아오셔서는 정말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실은 내색하면 얼굴 표정 싹 굳으셔서는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엄청 난리를 피우셨어요.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가 딸 낳으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식으로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어머님 꼭 집에 와야 하는 거야?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찾아와서 이상한 민간요법 들고 와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거야?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딸에서 아들로 바뀌기라도 한대? 처음 수정할 때부터 그건 결정되는 문제라고. 내가 싫다고 해도 씨알도 안 먹히니까 당신이 좀 나서서 강력하게 얘기 좀 해봐. 이러다 정말 정신병 걸리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나도 그런 문제 잘 알고 있지. 나도 정말 답답하다. 내가 어머니한테 잘 설명할 테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아들 손자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어머니가 주는 거 별로 신뢰가 안 가니까 함부로 먹지 마.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좋은 관계도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출산하고 시댁에 들어가 지내는 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결정이 되는 날 시어머니와 함께 산부인과로 동행했고 떨리는 마음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 아닌 이쁜 딸이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쁘게 생겼다는 말을 하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시고 산부인과를 나가셨고 진료를 마치고 급하게 건물을 나왔지만 시어머니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만약 아들이었다면 저에게 정말 잘 대해주셨을 테고 축하 파티도 해주셨을 건데 딸이라는 말에 똑같은 손주인데도 받는 취급은 달랐습니다. 뱃속에 있는 이쁜 딸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부터 시어머니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저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서 낳는 아이인데 시어머니가 아들 낳아야 한다고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맞춰드릴 순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제가 출산을 하면 시어머니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하시더니 첫째를 출산을 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댁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했지만 딸 낳았다고 며느리 취급도 안 하는 시어머니의 다른 모습들에 점점 실망을 하게 되었죠. 정말 서운했던 건 단 한 번도 품에 안아주지 않았어요.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모두가 모이는 자리에서 주변 분들은 아기 이쁘다며 좋아해주고 안아주기도 하면서 사랑을 많이 주는데 가족인 시어머니는 남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정말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님, 해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보다 못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다는 건 정말 심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그렇게 안 봤는데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 저도 더 이상은 시댁에 발 들이고 싶지 않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부르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니까요. 뭐라고? 너 지금 나 협박하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잘하던가.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그리고 뭐가 잘났다고 시애미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아주 오냐오냐니까 머리끝까지 기어오르려고 하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결국 서로 꾹 참아왔던 감정이 터지게 되었고 저는 막말을 하게 되고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잡으며 밀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자리가 양가 집안 모두 모인 자리였고 더 중요한 건 첫째 딸 선빈이 돌잔치였어요. 그런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너무 서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난리가 난 상태에서 첫째 딸 돌잔치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연락도 없었고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명절날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죠. 그런데 중간 위치에 있던 남편이 많이 불편했는지 힘들어했지만 제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었기 때문에 뒤에서 모든 걸 막아주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가 잘못한 거 잘 알고 있었고 먼저 찾아와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은 정리가 되지 않을 거라며 시어머니와 심각한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담을 쌓고 살고 있는데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이 되었고 둘째를 임신하게 되는 난감한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원래 아이 하나 잘 키우는 게 제 계획이었는데 둘째가 임신이 되고 나니 솔직히 좀 난감했었어요. 그래도 이왕 일이 벌어졌고 혼자는 외롭기 때문에 둘이 좋을 것 같아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고 남편도 계획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많이 놀란 듯 보였지만 그래도 아이가 또 하나 생겼다는 거에 좋아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많이 낳길 바랬거든요. 최소 3명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좋아하는 편이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솔직히 하나도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망설였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임신했을 때 입덧 하나 없었는데 둘째는 이상하게 속도 많이 울렁거렸고 입덧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더해 시어머니한테 임신 소식이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연락 한 번도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으면서 임신했다는 말에 불쑥 찾아오셔서는 무조건 아들이 맞는다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찾아오셔서는 다짜고짜 아들이 맞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어머님 얼굴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했을 텐데요. 당장 돌아가세요. 저 지금 말 섞을 힘도 없어서 죽겠거든요. 내가 과거 일은 사과하마. 솔직히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그건 네가 더 잘 알고 있잖니. 너 지금 입덧하는 게 심상치 않다. 분명 아들일 게 뻔하다. 내가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어. 나도 우리 아들 임신했을 때 입덧 엄청 심하게 했거든.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고, 거기다가 계획도 없었다며. 불시에 찾아온 거 보니 너랑 시애미 관계 회복시켜주려고 세상 밖에 빨리 나오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손자가 아주 폭동이 같구나. 오래간만에 몸보신 좀 하게 장어 먹으러 가자. 우리 며느리 조심조심 일어나고, 입덧 심하다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워만 있으면 탈진 와서 안 된다. 병원 신세지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입덧해도 입에 계속 넣어야 돼. 그래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단다. 입덧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그때까지만 잘 참아보도록 하자. 시어머니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무조건 아들이 맞는다고 제가 처음에 임신했을 때처럼 설레발을 치셨고, 저는 그런 모습이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가뜩이나 입덧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강제로 저를 일으키더니 정말 장어집에 데려갔고, 계속되는 입덧에도 무조건 먹어야 한다며 제 입에 쑤셔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서야 집에 들어와 누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집에 안 들어가시고 계속 저희 집에 머물러 계시더라고요. 제발 좀 돌아가 달라고 하니까 생각해보니 전날에 엄청나게 큰 호랑이 꿈을 꿨다며 한 마리도 아닌 여러 마리가 자기 주위를 돌고 있었다는 말을 하면서 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발 좀 집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저러다가 또 딸이면 어쩌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아직 모르는 거라며 그만하시고 돌아가 달라고 애원했고, 시어머니 제 얼굴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지 눈치 보시더니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곤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셨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또다시 싸우시면서 첫째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도 편했던 건 첫째를 제가 잘 돌봐주지 못했는데 다행히도 어머님께서 첫째를 돌봐주셨고 제 몸만 잘 관리하라며 최대한 편히 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김없이 아들인지 딸인지 결과를 봐야 하는 날이 오게 되었죠.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딸이라면 시어머니의 행동에 또 문제가 생길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어차피 결과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몸 이끌고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너무 두려워서 임신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산부인과 찾아간 적 없었습니다. 어차피 산부인과 가도 아이가 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첫째가 어린 상태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산부인과에 도착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두 손을 꽉 모으며 제발 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의사의 말에 귀 기울였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시어머니 또한 경악을 하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딸이랑 다르게 배 크기부터가 다르다고 좋아하셨던 어머님은 제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이쁜 딸 쌍둥이를 보게 되었고, 하나도 아닌 동시에 딸 둘을 봐야 하는 충격적인 결과에 그 자리에서 급하게 나가셨습니다. 딸이건 아들이건 별 생각 없었지만 솔직히 어머님이 하신 말들 때문에 아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딸 쌍둥이라는 말에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더군다나 산부인과를 한 번도 안 가고 성별을 알기 위해서 간 거였기 때문에 저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기분 좋았어요. 한 번에 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남편도 쌍둥이라는 말에 엄청 놀라면서 신기해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실제로 쌍둥이를 임신한 건 처음 본다며 신기해하셨죠. 그리고 역시나 시어머니 연락 한 통 없으셨고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상하고 있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입덧도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출산이 임박해올 때쯤 시어머니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궁금해서 문을 열어드렸고 문을 박차며 집에 들어오셔서 소파에 앉아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뱉으신 말은 남편과 이혼해달라는 말이었어요. 자기는 아들 못 낳는 며느리 보고 싶지 않다며 이혼해주길 원했고 그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아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네요. 그러자 시어머니 돌발 행동을 하셨어요. 네가 이혼을 안 한다고? 지금 네가 한 짓을 봐라.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합하면 셋 다 딸인데 내가 널 왜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니?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 양육비 알아서 잘 챙겨줄 테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너 혼자 징그러운 딸들 키우면서 잘 살길 바란다. 분명 나는 말했어. 2번 말하게 하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어머님 핏줄이라고요. 그런데 남보다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셔야 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딸이건 아들이건 남편과 제가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제발 저희와 인연 끊자고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고 어머님 인생, 제 인생 다르니까 각자 알아서 살자고요. 저는 이혼할 생각 없고 우리 딸들이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거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난리를 치셨고 충격적이게도 출산 임박한 제 팔을 잡더니 패대기 치셨습니다. 어머님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전화 걸었다고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는 거 필사적으로 뺏기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러자 시어머니 임신한 며느리가 무슨 힘이 그렇게 세냐며 갑자기 제 머리를 잡고 흔드셨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들 속에 수화기에서 남편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님이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들 잡아먹으려고 한다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 달려가서 핸드폰 밖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진통이 시작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근 상태로 현관에서 주저앉아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진통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온몸이 경직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걷기도 힘들 뿐더러 아무런 조치도 할 수가 없어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시어머니 그런 제 모습을 보시더니 차라리 이참에 세상을 떠나라는 충격적인 말을 뱉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째려보며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이혼하라며 출산해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들이 펼쳐질 거라며 무섭게 저를 바라봤고 거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에 제 배는 점점 더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과 잠깐 통화가 되면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는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밀치며 저를 부축해주면서 차에 태웠고 산부인과에서 엄청난 고통과 함께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산부인과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과하라고 나중에 정말 벌 받는다며 자신의 잘못 충분히 사과하고 성격 좀 고치라면서 시어머니한테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뭐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한 상태이고 체력을 바닥까지 끌어서 소모했기 때문에 눈만 뜬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수술까지 한 상태라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고 차가운 목소리에서 공포를 느끼고 말았습니다. 내가 미안해. 솔직히 시애미 시대 사람들은 다 똑같아. 아들을 원하지 딸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며느리 너는 딸 하나를 더 낳은 것도 아니고 셋째까지 딸을 낳았잖니. 그것도 쌍둥이로. 그러니 내가 눈이 안 돌아가게 생겼어. 나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그만 아플고 그래도 오늘 좋은 날이니 푹 쉬거라. 상황이 그런 만큼 몸조리도 해야 하고 아이들을 봐야 하니까 시댁에 와서 몸조리하길 바란다. 내가 먼저 손 내밀었으니까 너도 그만 화풀고 푹 쉬렴. 내일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자꾸나. 오늘 일은 내가 미안했고 앞으로 잘할게. 이제 아들 바라지도 않는다. 갑자기 변해버린 시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무섭게 느껴졌어요.
제가 전혀 본 적 없었던 행동들이 제 몸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돌렸고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그만하라며 언제까지 아들, 딸 문제로 싸울 거냐고 소리를 쳤고 자기도 지쳤다면서 힘든 감정들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당황했지만 시어머니도 당황했는지 급하게 자리를 피했고 기분 좋은 출산날, 결국 시어머니 때문에 슬픔만 가득한 출산날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녁에 들어와 제 옆에 앉더니 시댁에 들어가 몸조리하라며 강요했고 아이 둘은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아이가 셋인 경우는 다르다며 저를 시댁에 계속 보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남편 마음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시댁에 들어가서 시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저지를지 몰라 두려움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시댁에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벌써 이것저것 준비를 끝냈고 퇴원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죠. 그날이 엄청난 추운 겨울이라 집에까지 가는 동안 잠시 도움을 받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는 해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안고 시어머니 차 뒷좌석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저희 집에 가지 않고 시댁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전날 남편과도 별로 좋지 않게 마무리되었고 몸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 셋을 커버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들어갔는데 베이비시터가 시댁에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손이 부족할 것 같아서 불렀다며 제가 몸조리를 잘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준 것 같아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좀 달라지셨나 생각하며 조금씩 긴장이 풀렸고 아무래도 샤워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목욕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그리곤 어디 좀 갈 데가 있다며 아주 잠깐이면 되니까 아이들은 걱정 말고 저와 어디를 좀 가길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베이비시터가 아이들을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고 일단 시어머니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차에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강이었어요. 왜 이곳에 도착했는지 잘 알지 못했죠. 날도 어둑어둑해진 상태였고 너무나 강추위에 밖에 나가기가 꺼려지는데 저보고 내리라며 먼저 내린 시어머니가 손짓하고 계셨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찬바람이 몸에 들어가는 게 싫었지만 일단 나갔어요. 그리곤 저를 다리 밑으로 끌고 내려가더라고요. 뭐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바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옷을 꽁꽁 감쌌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저를 밀치더니 한강물에 빠뜨렸고 저는 너무 놀라 뭐 하시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나오지 못하게 갈라진 얼음물 쪽으로 계속 밀쳤습니다. 바닥에 있는 돌들 때문에 너무 미끄러워 결국 주저앉고 말았고 온몸이 시릴 정도로 너무나 차가운 얼음물이 제 몸을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더 이상 이 사람과 제 인생을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인연을 끊기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딸을 셋이나 낳았으면서 무슨 몸조리냐며 앞으로 목욕하고 싶으면 한강에서 목욕하고 오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고 자기의 이런 행동 보기 싫으면 이혼하라는 말로 이어나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를 놔두고 시어머니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가셨고 저는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덜덜 떨리는 몸을 움켜쥐며 젖은 몸 상태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사이클을 타고 가시던 분이 저를 발견하게 되면서 119에 신고를 했고 응급실에서 다행히도 치료를 받았어요. 날카로운 얼음에 손이 많은 상처를 입었고 남편은 제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와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혼하자는 말이었어요. 더 이상 남편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시댁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되고 남편이 사온 옷으로 환복을 한 뒤 시댁에 들어가 시어머니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일단 집에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뒤도 안 돌아보고 아이들 데리고 남편 차에 올라탔어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엄청난 욕설을 퍼부었고 제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자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
모두 자기 잘못이라며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시어머니 성격상 분명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 결국 이혼 결심하게 되었어요. 인연 끊고 산다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돌발 행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 아이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 같아 절대 이혼만큼은 하기 싫었던 저는 결국 이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친정엄마가 쉬는 날 아이를 봐줄 때 한강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주변 CCTV가 있는지 파악을 했고 정말 다행히도 그곳에는 CCTV가 한 대가 아닌 다양한 각도로 여러 개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리 밑이라서 그런지 위험한 상황들에 대비해 CCTV가 설치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경찰에 이 문제에 대해 신고를 하고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죠. 저는 한강에 저를 빠뜨린 영상을 들고 시어머니를 처벌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걸 계획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한테 찾아갔습니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함께 저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원했어요. 남편과 이혼까지 했는데 사과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겠냐며 시어머니한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사과?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뭘 잘했다고 사과야? 한강물에 다시 빠지고 싶어서 네가 아주 용을 쓰는구나. 내가 더 심한 짓도 하려다가 참은 거야.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찾아오기만 해봐라. 네 딸들까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알겠어?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런 말이나 들으려고 이혼한 마당에 여기 찾아온 줄 알아요? 제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과 진심이 담긴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빌지 않는다면 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당하기만 할 줄 아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 내가 뭘 잘못했냐며 또다시 무식한 행동이 시작이 됐고 저를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시어머니는 분노를 참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행동은 저희 엄마와 남편, 아버님까지 모두 보고 계셨죠. 저를 막대하는 그런 행동들을 두 눈으로 모두 보게 되니 경악을 했고 천천히 걸어온 엄마와 남편, 아버님과 마주친 시어머니는 놀란 듯 저를 막대하는 행동을 멈추었고 엄청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로 인해 시어머니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저와 남편과 똑같이 시어머니도 아버님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행동들에 엄청 화가 난 상태로 머리채 잡고 흔들면서 평생을 고생하며 키운 딸 함부로 대했다고 분노를 참지 않으셨어요.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결국 저를 한강물에 빠뜨린 부분들까지 중첩된 상태로 징역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이들 때문에 남편과 간간히 만나긴 했어요. 시어머니가 없는 세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남편과 아버님은 저와 다시 재결합하길 원했고 시어머니를 절대 받아줄 마음도 없을 뿐더러 아버님은 이혼했고 남남인데 더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재결합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엄마와 진지하게 상의를 했고 엄마도 아이가 하나도 아닌 셋인 상태에서 이혼은 저에게 정말 많이 힘든 상황들이 다가올 거라며 신서방은 그래도 끝까지 제 편이었기 때문에 다시 합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엄마도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고 이혼은 했지만 남편은 주말에는 아이들 보려고 저희 집에 들렀어요.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딸이 셋인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 생활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저녁에 아이들 재우고 제대로 된 얘기도 못했던 게 생각나 술 한잔하며 그동안 서운했던 거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가기 시작하자 눈물이 흘렀고 저녁 늦게까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술이 과했던 걸까요? 이혼은 했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까지 있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속이 울렁거림을 또다시 느끼게 되었고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는 상황이 오자 임신이 되었다는 걸 바로 알게 되었죠. 급하게 산부인과에 찾아가 몸 상태를 확인해보니 임신이었고 남편과 술 한잔하게 된 날 문제가 생기게 된 걸 알 수 있었어요. 셋째도 힘들어 죽겠는데 넷째까지 임신을 하게 되니 절망스러웠어요. 어렵게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자 남편도 엄청 놀랐는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재결합하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시 합쳐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날, 아무래도 넷째라 걱정이 돼서 산부인과에 찾아가 아기는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의사가 하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아주 건강하고 잘생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재차 물어봤지만 잘생겼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남편에게 알렸고 아버님과 남편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시어머니였죠.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 제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복수를 하려고 면회를 신청했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따랐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완전 안 좋은 상태에서 저와 남편이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난리를 쳤어요. 이혼했으면서 왜 붙어있냐고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죠. 남편은 화를 내며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다시 재결합하기로 했다며 오늘이 마지막 얼굴 보는 날이니 다시는 면회도 오지 않고 찾지도 않을 거라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남편은 뒤이어 그토록 원하는 아들을 제가 임신했다는 말과 함께 뒤돌아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놀란 듯 쳐다봤고 저는 웃으며 초음파 사진에 아들 얼굴을 보여주며 구치소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라고 얘기한 후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다시 합치게 되었고 지금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꿈에서 나올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도 그때의 꿈을 꾸지만 이 글을 끝으로 다시는 꿈속에서도 나오지 않았으면 하네요. 앞으로 좋은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일들만 펼쳐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좋은 일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이런 곳에 글을 쓰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지만 10년 전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을 겪은 적이 있어서 한풀이라도 좀 해볼까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 아무래도 두려울 게 없죠.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성격도 괴팍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저희는 찢어지게 가난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유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자식 하나 잘 되게 하고 싶어 이악 물고 남편이랑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제 딸 미희는 치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최서방은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둘 다 의사 집안이죠. 그동안 미희를 치과 의사 만들려고 뒷바라지 해주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뿌듯했어요. 잘 따라줘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최서방이랑 만나게 된 건 같은 건물에 미희가 5층에 있고 최서방이 7층에 있어서 서로 필요한 부분 진료해주다 보니 친해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둘의 관계를 처음 알게 된 건 제가 어금니에 통증이 있어서 점심시간 때 잠시 확인만 해볼 겸 치과에 들렸는데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려고 할 때쯤 다시 문이 열렸어요. 둘이 한쪽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쪽 손은 깍지를 끼고 있었어요. 서로 바라보며 다정한 웃음을 보이고 있는 현장을 제 앞에서 들키고 말았죠. 미희가 연애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아요. 충분히 나이도 먹었고 자기가 알아서 처신 잘하기 때문에 항상 믿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정형외과 원장이랑 연애하고 있으니 제가 간섭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의 관계는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이 되었고 나중에 인사차 식사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예의 바르고 몸에서 풍기는 느낌은 확실히 일반 사람이랑 달랐습니다. 딱 봐도 잘 사는 집안의 자식 같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딸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처음엔 몰랐는데 재벌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정말 난감했죠. 서로 좋아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집안 차이가 비슷해야 허락해주죠. 한쪽은 어마무시한 재벌이고 저희는 대출 왕창 받아서 겨우 치과 차려줬는데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나요? 분명 제 딸 무시당할 게 뻔하고 어차피 그쪽 집안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결혼 허락을 받았다며 좋아하고 있었어요. 충격이었죠. 돈도 많은 집안에서 부유하지 않은 우리 집과 왜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런 집안에서 왜 우리 집안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는 납득이 안 된다.
찝찝한 구석이 분명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결혼 허락을 한 거지? 돈 많으면 뭐해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죠. 저처럼 인성 바르고 애교도 많고 어른들에게 잘하니까 이뻐 보였나 봐요. 종호 씨도 저를 많이 사랑하고 있고 충분히 어필했으니까 믿고 결혼시키고 싶었나 봐요. 허락받았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죠. 나쁘게 보시는 것보다 좋게 봐주시는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결혼 허락했겠죠. 안 그래요? 요즘 TV에서도 봐봐요. 돈 많은 연예인들 일반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옛날처럼 비슷한 집안이랑 결혼하던 시대는 벌써 지났어요.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라고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축하해주세요. 딸은 결혼 허락받은 것 때문에 기분이 들떠서 저처럼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의심해볼 상황이었지만 제가 혼자서 뭘 알아보겠어요. 그래도 그동안 제 딸을 봐왔을 때 마음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애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서 미희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평상시에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곳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담아두는 성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견례 때 예비 사돈에게 왜 우리 집안과 결혼하려고 하는지 물어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왜 저희 딸을 선택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솔직히 돈 많은 부유한 집안은 비슷하게 사시는 분들과 만나고 결혼하지 않나요? 왜 제 딸을 아드님과 결혼시키고 싶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돈 많으면 꼭 돈 많은 집안과 결혼해야 한다는 건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요? 제 주위에서도 집안 차이 많이 나도 결혼시키는 부모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 법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서로 좋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꼭 집안 따져야 하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평생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성격도 잘 안 맞는데 비슷한 집안이랑 억지로 결혼해서 결국 이웃 낙인 찍히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당연히 평생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하나면 만족하는 거죠. 얼마나 오래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돈돈거리며 더 올라가려고 발버둥 칠 필요는 없잖아요. 나중에 세상 떠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건 세상 사람 모두 똑같은데요. 그러니 서로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거 행복하게 잘 살길 기도해주고 뒤에서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사돈의 말에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배우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저와 생각하는 자체가 달랐어요. 가진 자의 여유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사돈에게 직접적으로 속마음을 듣게 돼서 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안심하고 결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희는 최서방 손을 잡고 앞으로의 미래를 약속했어요. 그동안 힘들게 키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엊그저께만 해도 머리 하나 가누지 못했던 아이가 벌써 성인이 되고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 순간 고생했던 모든 걸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죠. 부부로서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신혼이라서 서로 바라보고 있는 눈빛에서 진정한 사랑이 느껴졌고 제가 눈 감을 때까지 잘 살길 바랄 뿐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미희의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사돈댁에서 아기를 너무 원하셔서 계획을 서두르긴 했었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건강한 아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에 경사가 났고 며느리 하나 잘 들였다며 속썩이는 거 하나 없이 1등 며느리감이라고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그렇게 손자가 태어나게 되었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안사돈이 돌봐주었습니다.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도 풀리게 되었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미희는 출산 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고 손자는 안사돈이 봐주셨습니다. 저도 가끔 손자 얼굴도 볼 겸 찾아가곤 했었죠. 사돈댁에는 가정부가 있었지만 그래도 가끔 제가 가서 돌봐주길 원했어요. 어차피 몸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남편 혼자 일을 하게 되었고 직원 한 명을 고용했었죠. 남편은 손자 얼굴도 볼 겸 잠시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제가 사돈댁에서 손자를 잠시 봐주게 되었습니다. 워낙 잘 사는 집안이라서 그런지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모든 게 달랐어요.
미희는 결혼하고 나서 사돈댁에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기에는 괜찮은 방법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길 사돈댁에서도 결혼 전부터 원하고 있었죠. 제 딸이랑 워낙 사이가 좋았고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왔었습니다. 무언가 불만이 있었으면 저에게 말을 했을 테지만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고 손자와 함께 보낸 시간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안사돈이 볼일을 마치고 들어오셨고 간단하게 차 한잔 하자며 이런저런 얘기하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부탁할 때면 자주 찾아가서 손자 돌봐주며 커가는 모습 지켜봤어요. 미희도 결혼 생활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고요. 예전에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수다 떨었었는데 가끔 최서방이랑 손자랑 함께 집에 올 때면 정신없이 저녁만 먹고 가는 경우가 허다해서 그런 부분은 아쉬웠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제가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좋은 관계가 깨지지 않게 서로 이해하며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었어요. 손자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부터 안사돈도 예전과 다르게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다 보니 볼일을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가정부 아줌마가 손자를 데리러 가는 일이 많아졌죠. 그런데 모두들 바빠서 손자를 데리러 올 시간이 되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사돈댁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많이 바빠 보였습니다. 저에게 안사돈이 전화가 와서는 잠시 동안 댁에서 손자를 봐달라고 말했고 저희 집에 와서 잠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하필 그때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리더라고요. 일단 뭐라도 먹여야 할 것 같아 냉장고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자에게 햄버거나 피자 아니면 치킨 등 시켜주겠다고 얘기하니 그런 거 집에서 자주 먹었기 때문에 먹고 싶지 않다며 밥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냉장고에 맨밥밖엔 없다고 얘기하니까 밥 먹겠다고 보채길래 식은 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도시락김 있는 거랑 밥에 참기름하고 간장 계란 붙여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별거 없었는데 너무 맛있다며 생각 외로 좋아해주길래 좀 당황스러웠죠. 사돈댁에서 맛있는 음식들 많이 먹을 텐데 맨밥에 참기름 계란해서 김 싸준 걸 좋아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안사돈이 저녁 늦게 손자를 데리러 왔고 사돈댁 행사가 끝이 났으니 잠시 들려서 함께 식사나 하자며 남편과 저를 초대했어요. 오래간만에 술 한잔하고 싶다길래 미희 얼굴도 볼 겸 해서 사돈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맛있는 식사와 함께 술 한잔하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분위기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손자 유성이가 저희 집에서 먹었던 밥을 해달라며 보채기 시작했어요. 안사돈이 뭘 해줬길래 식탁에 놓여있는 음식보다 맛있는 걸 해줬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유성이는 저희 집에서 만들었던 방법 그대로 자세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안사돈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분이 많이 상해 보이길래 빠르게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손자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맨밥에 김 싸서 주셨으면서 산부인은 여기 차려진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세요. 저 같으면 마음 아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겠네요. 밥을 새로 해서 다른 반찬 만들어서 주던가 하셨어야죠. 아, 그게요. 하필 아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배달이라도 시켜주려고 했는데 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새로 하려고 했지만 너무 배가 고프다고 그냥 먹겠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주긴 했어요. 저도 마음 아프죠.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할게요. 사돈 얼굴 표정에 상당히 기분 좋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유성이는 계속해서 아까 저희 집에서 먹었던 대로 먹고 싶다며 생떼 부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습니다. 사돈은 그런 게 뭐가 맛있냐며 일반 사람들은 먹어보지도 못하는 음식 상다리 부서질 정도로 차려져 있는데 영양가 없는 그런 거 먹지 말라고 갑자기 소리치셨고 일단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손자에게 그렇게 먹이고 싶진 않았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와 축 처진 기분으로 소파에 앉아있는데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다 손자 위해서 그런 거니 잊어버리라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그때의 사건이 잊혀질 만할 때 사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는 지인이 상을 당해서 인사만 하러 잠시 갔다 오겠다며 부탁을 했습니다. 하필 그때 가정부도 자리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유성이를 데리고 사돈댁으로 향했어요. 금방 온다고 사돈댁에서 손자를 봐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돼서도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유성이는 배가 고프다며 보채기 시작했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바로 꺼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찬을 꺼내 밥을 푸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서 먹었던 별거 아닌 맨밥에 김 싸서 먹고 싶다며 계속해서 원했고 안 된다고 얘기해도 해달라고 난리치길래 어쩔 수 없이 그때처럼 똑같이 밥에 참기름 넣고 계란 부쳐서 간장에 비빈 다음 김에 싸서 먹였습니다. 이런 거 평상시에 안 먹어봤냐고 밥 먹이면서 물어보니 친할머니가 천한 사람들이나 먹는 거라고 밥도 격식 있게 먹으라며 절대 먹지 못하게 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손자가 꺼내더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고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죠. 제가 만들어준 음식이 천것들이나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한 자체가 저희 가족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어차피 입속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 똑같고 정성스럽게 만들어 맛있게 먹어주면 그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음식에도 양반이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천것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있는 건가요?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빠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열이 쉽게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안사돈이 집에 들어왔어요. 손자는 할머니라고 외치며 달려갔고 뭐 좀 먹고 있었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해준 밥을 먹고 있다고 말을 하자 또다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방으로 걸어가더니 손자 보는 앞에서 제가 만들어준 걸 싱크대에 버렸고 유성이가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그걸 본 순간 할머니 밉다며 울면서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저도 너무 황당해서 기분 좋지 않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안사돈은 저를 잠시 부르며 대화 좀 하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참에 저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따라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더니 소파에 잠시 앉아 있으라며 사돈은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손에 물이 가득 찬 바가지를 들고 있더라고요. 순간 경직이 돼서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저런 음식 저번에도 만들어줘서 자기가 기분 안 좋았던 거 알고 있었으면서도 또 그랬다며 제 머리 위로 부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고 뒤이어 사돈은 또다시 제 얼굴에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자기 기분 상하게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면서 계속해서 변기에 있는 물을 바가지로 퍼서 저에게 부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로 사돈을 밀쳤어요. 그리고 저도 참은 만큼 큰 소리로 할 말을 하기 시작했죠. 유성이한테 제가 만든 음식이 천한 거라고 얘기했다면서요?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맛있게 먹고 좋아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적급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당신들이 먹는 건 귀족 음식이고 우리가 먹는 건 천민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나오는 거겠죠. 설마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거 제 딸에게도 똑같이 그러셨나요?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네요. 좋은 음식 넘쳐나는데 저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제 손자한테 먹이면 기분이 좋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쉽게 먹어보지도 못하는 음식들인데 괜히 입맛만 버리잖아요. 왜 천민들이 빨리 죽는 줄 알아요? 이것저것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입에 쑤셔 넣고 먹어서 그래요.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오래 산다고요. 한창 클 나이에 저런 음식이나 먹으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보이네요. 요즘 들어 며느리가 계속 깜빡깜빡 하더니만 그게 다 어렸을 때 잘 먹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인 거 모르죠? 지금 제 기분 상태로 좋은 말 계속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손자 얼굴 볼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나둘 배우면 애한테 안 좋아요. 알겠어요? 뭐 하세요? 빨리 나가시지 않고. 그때 제 손이 사돈 머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 감정 꾹 누르면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더 심하게 건드렸다가 괜히 미희한테까지 불똥이 튈 것 같아서 겁이 좀 나기도 했어요. 저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사돈댁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상처로 인해 사돈과는 한동안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미희는 무슨 일 있냐고 재차 물어봤지만 일을 더 크게 키워서 집안 불화 만들기 싫어 그냥 몸이 좀 안 좋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밥에다 김 싸줬다고 제 머리에 변기통에 있던 물을 퍼부은다는 게 말이 되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사과를 받아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녁에 사돈댁으로 향했어요. 버스에서 내린 다음 걸어가는 동안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죠. 미희가 함께 살고 있어서 서로 감정 건드리지 않고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사돈의 행동은 충분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미안했다는 사과 한마디 들으면 끝이 나는 거였어요. 그렇게 온갖 생각을 다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밑에 잠시 서 있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건너편 코너 쪽에서 들렸고 너무나 큰 소리에 그곳을 급하게 달려가 보니 차 사고가 난 것 같았어요. 반대편 나무 밑에서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차에서 사람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걸어 나오더라고요. 이리저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좌우를 살피더니 쓰러진 사람을 빨리 구해주지 않고 차에 올라타려고 하더라고요. 그 현장을 보는데 너무 놀랐죠. 비가 와서 잘 보이진 않지만 급하게 핸드폰으로 현장을 녹화했어요. 그냥 차에 올라타려 하자 쓰러진 사람이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사람은 그 사람을 뿌리치고 현장을 빠르게 도망쳤어요. 순간 너무 놀라 쓰러진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정신을 잃고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제 딸 미희였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떨리는 손을 붙잡으며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소나기인 줄 알았던 비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며 하늘에서도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서 같이 슬퍼해주는 것 같았어요. 구급차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생각보다 좀 늦어졌고 숨을 쉬지 않는 딸의 모습을 보며 구급차 안에서 응급조치가 이뤄졌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라고 외쳐봐도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이 이어졌지만 결국 제 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너무나 큰 충격에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것처럼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헐떡이다가 저 또한 쇼크가 왔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남편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네요. 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겪었던 일들은 전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옷깃을 잡으며 미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통곡을 하였고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의 상황을 녹화해둔 영상이 떠올라 조사를 나온 경찰에게 녹화된 영상을 보여줬고 사고 낸 차를 대상으로 일대의 CCTV를 수사하겠다며 제가 건넨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하필 제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렀고 제 딸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최서방도 장례식장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오열을 했어요. 사돈은 영정사진 앞에서 다시 돌아와 달라며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흘리셨고 엄마를 먼저 떠나보낸 손자 유성이도 눈물을 흘리며 온 가족이 전부 슬퍼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경찰서에선 차량을 발견했지만 대포차였고 따로 발견된 흔적이 없어서 수사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범인이 빨리 잡히길 원했지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에 쉽게 잡히기 힘들 것 같다고 저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제 딸이 세상을 떠나고 손자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교할 때 잠깐 얼굴 보는 정도였죠. 그런데 안사돈은 그런 식으로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았고 더 이상 인연 엮이고 싶지 않다며 유성이를 전학시켰습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했지만 유성이와 연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끔 외할머니 보고 싶다며 전화가 오곤 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가정부 아줌마가 유성이를 데리러 나왔을 때 1시간 정도 잠깐 동안 시간을 부탁했고 그동안의 정 때문인지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다 있지만 문구점에 들려서 유성이가 가지고 싶다는 물건들 몇 개 사줬습니다. 간단하게 햄버거 가게에 들러 평소 잘 먹지 못하던 햄버거 같이 먹어주며 할머니 잊어먹지 말라고 유성이 핸드폰으로 함께 사진을 찍어주려고 유성이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말했어요. 책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저에게 건넸고 사진을 몇 번 찍은 다음 잘 나왔는지 확인하려고 앨범에 들어가는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유성이 핸드폰 속에 있던 사진들과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어요. 치서방이랑 제 딸이 싸우고 있는 장면을 유성이가 2층에서 전부 찍고 있었던 겁니다. 부부싸움을 찍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더해 안사돈까지 합세해서 제 딸을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유성이에게 그런 것 좀 먹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 지금 제 아들한테 천한 사람들만 먹는 거라고 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 무시하는 것도 정도껏 하셔야죠.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겠어요. 뭐라고? 어따 대고 지금 하늘 같은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야? 네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아유, 엄마까지 나서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말한 거에 토달지 말라고 했지?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면 어쩔 건데. 집불도 없는 집안 거다 들였더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지? 뭘 해줬는데? 나한테 뭘 해줬냐고? 맨날 우리 집안 무시하면서 시켜 먹으려고만 하는 주제에 내가 우리 엄마 불쌍해서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런 불행한 모습 보여주면 가슴 아파할까봐 참고 있는 거라고. 딸은 제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영상들과 사진들을 전부 찍어놓고 있었던 유성이도 분명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게 뻔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핸드폰을 제가 잠시 가지고 있기로 했죠. 그런데 마지막 영상이 이상했어요. 제 딸은 안 나오고 사돈과 사위 둘만 나온 모습을 유성이가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나눈 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제 딸이 너무 꼴보기가 싫다는 안사돈과 사위의 언행도 충격인데 다른 여자를 들이는 게 어떻겠냐고 사위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대화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 전화를 걸더니 잠시 만나자고 하곤 전화를 끊었고 사돈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성이가 찍었던 영상의 시간과 제가 사고를 목격한 시간과의 간격은 5시간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 사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전화를 했고 경찰차가 오자마자 가정부 아줌마를 피해 빠르게 경찰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유성이가 저장해둔 마지막 영상을 보여주고 계획한 일이 맞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성이와 저는 경찰서에서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었고 제 핸드폰에 사돈과 사위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핸드폰을 끄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경찰서에서 있는데 사위 집에서부터 출발한 차를 대상으로 CCTV를 역추적하니 사위가 사고 낸 차량을 한적한 곳에서 끌고 나오는 게 확인이 되었고 안사돈이 뒷좌석에 올라탄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유성이가 녹화한 영상 하나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경찰은 곧바로 사위와 사돈을 연행했고 결국 모든 진술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어요. 성격이 맞지 않아 서로 위태위태했었다며 무력까지 행사한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더 충격인 건 사고 낸 그때 사위놈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저지른 사건이었던 거죠.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유성이도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정신적으로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사위놈은 30년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공범인 사돈은 10년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사돈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 형을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이 다시 떠올라 너무 가슴 아파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을지 모르지만 세상 밖에 나왔다고 해서 좋아할 거 하나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기 때문이죠. 사회에 나와서도 평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손자 유성이와 함께 문제없이 잘 살고 있고 과거의 일들 말은 하지 않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네요. 앞으로 저희와 엮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슴 아픈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